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장 교육평가의 개념적 기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일요일부터 목감기가 와가지고요. 목소리가 좀 좋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수업을 들으시는데 좀 다소 불편한 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널리 양해를 좀 해주시고 최대한 저도 힘을 내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장 교육평가의 개념적 기초인데요. 전체적인 내용은 6가지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교육의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에 대한 기본 관점, 세 번째는 교육평가의 개념과 기본 가정, 네 번째는 교육평가의 기능, 다섯 번째는 교육평가관, 그리고 여섯 번째는 교육평가의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여기 4, 5, 6번에 해당하는 내용, 그러니까 교육평가의 기능이나 평가관, 교육평가의 절차 등은 아주 많이 중요합니다. 아주 많이 중요하다라는 뜻은 임용고사에 많이 출제가 되었던 영역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임용고사에 이 부분이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 이제 교육의 정의나 교육에 대한 기본 관점, 그리고 교육평가의 개념과 기본 가정에 대한 부분들은 다소 교양적인 측면에서 또 상식적인 측면에서 알아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교육의 정의에 대해 우리가 먼저 좀 들어가 보죠. 왜 우리가 교육의 정의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하냐면, 우리가 교육평가라고 하면 이 교육평가라는 단어는 교육 더하기 평가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이 어떠한 것인지, 즉 교육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것이 평가하는 것이 어떤 장면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육이라는 단어에 그 뒤에 달리는 용어들이 많잖아요. 이를테면 교육 철학이라든지 교육 심리라든지 교육 과정이라든지 또는 교육 공학이라든지 교육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앞에 교육이라는 말이 달렸을 때 교육이라는 말이 달리지 않은 이것들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 하는 것을 알려면 이 교육이 무엇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이 교육의 뜻에 대해서 크게 4가지 정도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어원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조작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규범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고, 네 번째는 기능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어원이란 말 그대로 그 단어의 원, 근원, 그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뜻,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측면이죠. 조작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약속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공부하는 학자들끼리 교육이란 이런 것으로 부르자라고 조작적으로 약속을 했다는 뜻이고요. 규범이라는 것은 그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가치가 어떠한 것이냐, 그 단어를 통해서 도달하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 규범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능적이라는 것은 이것이 어떠한 활동을 하느냐, 어떠한 일을 하느냐, 교육이라는 것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느냐, 교육이라는 것이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시계를 우리가 watch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계는 보는 것이다 하는 것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어원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시계라는 것은 시각을 표현하고 시침, 분침, 초침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부르자라고 약속한다면 그것은 시계의 조작적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계가 어떠한 가치를 지향해야 된다. 시계가 어떠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면 시계의 규범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이 규범적인 측면은 물건이라기보다 어떤 사회적인 용어들, 인문학적인 용어들에서 더 많이 규범적 측면이 이제 드러나겠죠. 그리고 이제 시계는 시각을 정확하게 맞추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시계의 기능적 정의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교육의 어원적인 특징, 교육의 어원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동양적 사고방식과 서양적 사고방식을 들 수 있는데요. 동양적 사고방식에서는 교육을 이렇게 쓰죠. 교육이라고 쓰죠. 이때의 가르칠 교자는 다시 어, 이렇게 이자하고 이자로 나뉘죠. 이자는 또 효자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얘는 매를 치다 하는 뜻이에요. 매를 치다 경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가르칠 교자는 이 아이가 어른을 들쳐업고 있으면서 매를 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칠 교자라는 것은 어른이 아이 위에서 매를 들고 훈계를 하고 지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자는 이 어머니의 머리를 나타내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 다롤자가 이제 어머니의 가슴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자를 잘 살펴보면 어머니가 아이를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이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양적 사고방식에서의 교육이란 어른이 아이를 훈육하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동시에 엄마가 아이를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이는 것처럼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서 이렇게 길러내는 것을 교육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하지만 서양적 관점에서는 조금 달라요. 서양적 관점에서는 교육을 education 이렇게 쓰거든요. 이때 이 접두사 e는 밖으로라는 뜻이 있어요. 밖으로. 그리고 이 전미사인 tio에는 동사를 명사로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나라 말에서 미음자와 같은 역할을 하죠. 먹다, 먹음, 본다, 봄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체언 부분에 이 부분에 남는 단어가 뭐가 있죠? 네, 그 단어는 바로 듀케어라는 단어예요. 듀케어라는 단어는 꺼내다라는 뜻이에요. 꺼내다. 그러니까 서양 아이들이 education이라고 쓰면 education이라고 쓰면 educare 뭔가를 밖으로 꺼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education이라고 쓰면 교육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무엇인가를 밖으로 꺼내는 거구나라고 서양식 사고방식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원적 정의를 보면 교육 이렇게 쓰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적절하게 깨우침을 통해서 본받게 하고 부모처럼 양육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education이라고 쓰면 미성숙한 사람을 이끌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한껏 발휘하게 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 조작적 정의라는 것은 약속이라고 했죠. 공부한 사람들끼리 교육은 이렇게 부르자라고 약속한 거예요. 이 조작적 정의를 보면 인간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정한 계획과 과정과 방법이 있는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교육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 이거 아주 중요해요. 교육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와 교육적 과정의 성격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교육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했죠. 이 교육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 부분을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리가 교육을
조작적으로 정의한다고 하면 약속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약속 안에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구성 요소가 있다고 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곤충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머리, 가슴, 배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것처럼 교육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교육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교육이라고 부르려면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교육이라고 부르려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교육의 세 가지 구성 요소다라고 부를 수 있어요. 교육의 세 가지 구성 요소 이거 엄청나게 됐다 정말 중요해요. 나중에 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교육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 계세요. 교육의 세 가지 구성 요소는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두 번째는 배우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이 있을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 없이 배우는 사람이 스스로 내용을 배운다고 해보세요. 그건 뭐라고 부르죠? 이거를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이렇게 배우는 사람이 그 내용을 스스로 하는 것을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지 자기주도 교육이라고 부르지 않죠. 네, 가르치는 사람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자기주도 교육이라 부르지 않는 거예요. 교수 활동이다라고 부르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것을 인정하되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것이 교수 활동이에요.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게 학습 활동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교수 학습 활동이다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세 가지 기본 구성 요소, 이것들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조작적 정의에서 가장 유명한 조작적 정의가 무엇이냐면 우리 교재 15쪽에 조작적 정의라는 것에서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정본모 선생님 이름이 나와요. 정본모의 정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본모 선생님의 조작적 정의가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의 조작적 정의로 가장 유명하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뭐 이것이 임용고사에 등장한다든가 뭐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냥 그 정도가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규범적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규범적 정의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육이라는 활동 속에 들어가 있는 가치, 그리고 그 가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어떤 기준들, 이런 것들을 밝혀주는 것을 규범적 정의라고 불러요. 여기에서는 이제 제일 유명한 게 R.S. 피터스라는 사람이 유명한데요. R.S. 피터스는 교육이라고 부르려면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사고 활동이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보았어요. 합리적인 사고나 경험 내용이라는 것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또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이라고 부르려면 인간다운 측면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네 번째, 기능적 정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육을 실제로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게 어떠한 기능들을 하느냐 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개인적인 입장에서 교육을 받으면 이 교육을 받아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많은 보수를 얻고 이런 수단적인 측면에서 교육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또 사회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교육을 통해서 문화유산을 전달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를 발전시키기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교육을 기능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국가적인 입장이나 경제적인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좋은 인재를 양성해서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효과를 내게 하기 위한 도구로 교육을 쓸 수도 있고요.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나라에 좋은 인재를 양성해서 국가가 부국강병하는 데 교육을 쓸 수도 있겠죠. 네, 이처럼 교육을 정의하는 그 관점이 어원적으로 접근하느냐, 조작적으로 접근하느냐, 규범적으로 접근하느냐, 기능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이라는 것을 다르게 우리가 해석하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한번 살펴보죠.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은 교육을, 잠시만요. 이 교육을 바라보는 눈을 의미해요. 교육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는 건데요. 어떤 사람은 교육을 이 선발을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교육을 인간의 발달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인본주의적인 측면에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이 선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은 뭐냐면 인간의 능력을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고요. 교육의 효과를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성패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학습자에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교육을 바라보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교육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어떤 목적이나 일정 수준에 도달하려고 하는 사람이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일부 선발된, 선택된 사람만 교육의 목적을 이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과는요, 교육을 통해서 인간 행동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르는 과정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선발을 거치잖아요. 근데 그 선발을 거치는 동안 선발된 인원들은 소수의 우수자만 상급 학교나 좋은, 소위 말한 좋은 학교로 진학을 하잖아요. 이러한 관점들이 선발적 교육관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에서 이런 선발적 교육관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죠. 이런 선발적 교육관에서는요, 일정한 교육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소수의 우수한 사람만 선발하는 데 평가가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요. 자연적으로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낸다거나 시험 문제나 평가나 이런 것들 통해서 좋은 사람을 우리가 뽑겠다. 교육은 그런 데만 사용된다. 라는 측면이 매우 강해요. 하지만 발달적 교육과는 이것과는 조금 달라요. 발달적 교육과는요, 인간의 성장이나 발달이 어떤 선천적인 것보다 후천적인 것, 즉, 교육을 통해서 누구나 다 발달할 수 있고, 교육을 통해서 누구나 다 변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습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그에게 맞는 방법으로 수업을 해줄 수 있다면, 누구나 의도하는 바에 따라서 수업 목표나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발달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발달적 교육관에서 바라봤을 때 교육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대한 책임은 교사나 교육 환경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달적 교육관에서는요, 교육 목표 달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교육 방법이나 그런 교육 방법 또는 평가에 초점을 두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본주의적인 교육관으로 우리가 넘어가 볼 수 있는데요. 인본주의적인 교육관에서는 교육이라는 것이 인간의 자아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자의 인격적인 성장, 학습자가 인생을 통합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 학생이 자율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육이 있는 거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학습에 대한 어떤 건전한 태도를 형성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자아 실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아주 비인간적인 교육으로 취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습자 스스로 원하고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스스로 하고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 참 교육이다라고 바라보는 입장이 인본주의적인 교육관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교육평가의 개념과 기본 과정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여기 제가 지금 우리 파워포인트가 잘못되어 있네요. 이게 3번이에요. 3. 교육평가의 개념과 기본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듯이 교육평가의 개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교육평가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의 교육평가와 좁은 의미에서의 교육평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넓은 의미에서의 교육평가는 평가의 대상, 이 평가의 대상이 형광펜을 하나 그어볼까요? 평가의 대상, 이 평가의 대상을 예를 들면 보통은 학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학생만 평가를 받는 게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가 수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업에 대한 평가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어떤 조직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수업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고 어떤 조직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고요. 요건 이제 뭐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이 뭐 좋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수 있고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수 있고 교사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고 학생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교육 평가는 평가 대상의 가치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유용성을 판단하는 과정 전체를 교육평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이라든지 수업이라든지 교육과정, 이때 교육과정은 배우는 내용이 되겠죠. 7차 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 이런 말들 많이 쓰죠. 그런 교육과정이나 교육정책이나 교육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즉 교육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교육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넓은 의미에서의 교육평가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재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교육정책평가, 교육환경평가, 그 다음에 동료 교사평가, 교원능력 개발평가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또는 프로그램 평가 이런 말들도 나와요. 그래서 그런 평가들이 나오는 것은 교육평가를 넓은 의미에서 바라보고 접근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교육평가의 좁은 의미, 그러니까 교육평가를 좁게 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거죠. 학생들의 학업 성취, 성적이죠, 성적.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질적인 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이제 의미하겠죠. 학교 현장이나 선생님들이 학생은 교육평가라고 하면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보면 교육평가를 시험이다 또는 중간고사다 또는 기말고사다 원래고사다 쪽지 시험이다 수행평가다 이런 것들을 교육평가의 전부인 것처럼 또는 그것들이 교육평가를 나타내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접근을 한다는 것은 교육평가를 좁은 의미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평가와 유사하게 쓰이는 용어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평가관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평가관에 보면 측정관, 총평관, 그 다음에 평가관 이렇게 세 개가 나와요. 이 세 개는 용어를 잘 구분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아이고. 평가라는 것을 측정으로 볼 거냐, 또는 사정이나 총평으로 볼 거냐, 또는 평가로 볼 거냐 하는 평가관, 이 평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평가관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평가관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평가관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이 평가라는 단어와 유사하게 쓰일 수 있는 측면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본다면 시험이라고 보기도 하고
검사라 보기도 하죠. 뭐 어쨌든 평가관에 가면 나중에 측정, 사정, 평가라는 단어는 다루게 될 테니까요. 그때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용어를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선 평가와 유사하게 쓰이는 용어들을 좀 살펴보죠. 측정이라는 것은 대상을 수량화하는 거예요. 딱 30cm 자가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30cm 자가 이렇게 딱 있어요. 이 30cm 자를 가지고 이렇게 생긴 책상을 우리가 책상에 뭐 가로 길이를 한번 재본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30cm 자를 가지고 책상의 이 부분을 딱 재겠죠? 그럼 이 부분은 60cm입니다. 라고 이렇게 숫자로 딱 나타내 주는 것. 이것을 우린 측정이라고 해요. 국어 시험을 쳤는데 A 학생의 국어 성적은 70점입니다. 이렇게 딱 수량화해 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측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시험은 고사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건 이제 중간 시험, 기말 시험과 같이 이 부분이 중요해요. 지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를 우리는 시험이라고 부르죠. 그다음 이제 검사는 직접적인 측정이 불가능한 인간의 내재적, 잠재적 속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IQ죠, IQ. IQ 같은 거. IQ 직접 측정이 가능해요? 인간의 내재적인 특징이죠. EQ 같은 거, 사회 정서적 지능 같은 거, 또는 뭐랄까요, 리더십 같은 거, 이런 거, 뭐 바로 측정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죠? 잠재되어 있는 속성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밝혀낼 때 검사를 한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검사 도구 개발 뭐 이런 말들이 나중에 뒤에 나와요. 이런 말들이 이제 뭐 뒤에 뭐 10장 지나서 뒤에 쭉 나오게 될 텐데요. 검사라는 것이 인간의 내재된 잠재적 속성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였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사정이라는 것은 대상에 대한 정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를 들면 A라는 학생이 있어요. 이 A라는 학생에 대한 정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집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사정이다 또는 청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이나 대상의 어떤 전체적인 모습을 조명하는 전적 평가가 이제 사정 또는 청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평가는 검사와 측정의 활동, 여기 검사 있죠? 검사하고 측정 있죠? 이 활동이라는 모든 선행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게 중요해요. 어떤 대상의 가치를 판단하는 거예요. 가치를. 이 부분은 나중에 평가관에 가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떤 가치를 판단하는 것으로 아주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 평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평가와 유사한 용어 요 5개 꼭 기억해 두세요. 제가 중간고사 때 낼지도 몰라요. 이거 시험 문제 내기 아주 좋죠. 시험 문제 내기 좋고요. 그 시험 문제를 측정하기에 딱 점수로 나타내기 좋겠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평가와 관련해서 전인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를 확인하기 위해 제가 레포트도 보고 또 출석도 매기고 기말고사도 치고 중간고사도 치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게 총평이죠. 자, 이렇게 하면 평가와 유사한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개념을 익혔으리라 생각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평가의 이제 기본적인 가정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교육평가는 인간의 무한한 잠재 능력의 개발 가능성을 전제해야 합니다. 인간이 잠재 능력이 없고 개발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평가할 필요가 없죠. 뭐 아무리 평가해봤자 이 사람이 발전할 가능성이 없는데 굳이 평가를 왜 하겠어요? 거기서 거기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평가를 통해서 인간의 무한한 잠재 능력이 개발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 교육평가는 계속적인 과정입니다. 교육평가를 했다고 해서 거기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가라는 것은 하나의 피드백인 거죠.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람이 나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어떤 특수한 장면에 특정한 시간에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교육평가는 시험을 볼 때마다 또는 수업을 할 때마다 학생들과 대화를 할 때마다 이렇게 수시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또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과정이다라는 관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평가는 종합적인 과정이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종합적이라는 것은 어떤 학생의 어떤 특정한 행동이라든지 특정한 점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이 학생을 이 학생의 참 모습을 나타내어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쳐가지고 지필고사를 쳐가지고 이 학생의 현재 성취도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발상일 수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수행평가라든지 관찰이라든지 면접이라든지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종합적으로 사정, 총평하려고 하죠. 그래서 교육평가가 아주 종합적인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요. 세 번째,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세 번째죠. 그리고 네 번째는 교육평가의 대상과 자료가 매우 다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학생이 남겨놓은 그림 한 장, 일기 한 줄, 한마디 대화, 이런 것들을 흘겨 넘겨서는 안 되고, 이런 모든 것들, 학생이 생성한 어떠한 자료라도 모두 평가 자료가 될 수 있다. 학생의 눈짓, 몸짓, 언어, 태도,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교과에 대한 전문성도 갖추어야 되겠지만 인간에 대한 어떤 이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인간을 좀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도 좀 갖추어야 교육평가도 좀 잘하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당연한 얘기겠죠. 교육평가가 교육활동에 도움을 주어야지 교육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겠죠. 한국 교육의 많은 부분이 사실 교육평가가 교육활동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교육평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이 평가를 위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죠. 그게 이제 바로 교육관의 입장에서 보면 선발적 교육관이죠. 아까 앞서도 잠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가 많은 부분에서 선발적 교육관을 지향해 왔기 때문에 평가를 위한 평가, 선발을 위한 평가, 사람을 걸러내고 갈라내기 위한 평가들을 주로 하였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교육평가의 기본적인 과정에 위배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교육평가가 절대적으로 교육활동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그럼 교육평가는 어떤 기능들을 해야 되는가? 조금 더 쉽게 다르게 표현한다면 교육평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교육평가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첫 번째 이제 교육평가가 해야 되는 일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학생의 성적을 평가해야 되겠죠. 교육평가의 첫 번째 기능은 당연히 학생의 성취도, 학생이 얼마만큼 이루었는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와 연결된대요. 그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에서 그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고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해서 학생이 지속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습 동기를 유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쳐가지고 넌 이거 점수밖에 안 돼 해서 이 아이가 나는 점수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내가 공부는 그냥 접었어 라고 하면 올바른 평가의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적을 이제 받죠. 성적 점수를 받죠. 이 성적 점수를 받는 걸 우리가 아까 뭐 한댔죠? 측정한다고 했죠. 수치로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럼 이 성적 점수를 그냥 부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에게 이 점수를 보여주고 학생에게 너는 어떤 점을 잘하고 어떤 점을 잘 못하니까 이 부분을 보완을 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더 공부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다든지, 야, 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점이 어려웠니? 우리가 공부 방법을 좀 바꿔볼까? 그 공부법을 개선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학생이 지속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동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한 힘,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한 힘을 만들어내는 걸 동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평가가 필요한 거예요. 평가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길러가지고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 이 학생이 성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게 두 번째, 학습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강화시켜 나가는 것에 대한 평가의 두 번째 기능이라고 이제 할 수 있죠. 세 번째 평가의 기능은 이제 평가를 잘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진로 지도, 생활 지도 또 잘할 수 있게 되겠죠. 예, 그래서 어떤 과목, 어떤 영역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이 가능하게 될 테고요.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확인한다든지 생활 지도 부분도 확인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한다 이런 말들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아까도 앞서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교직이수 과정이니까요. 프로그램이란 말에 대해서 다소 이제 생경스럽거나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 프로그램이란 것이 수업이란 말로 대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좀 더 쉬울 거예요. 그러면 교육 평가를 잘 하게 되면 이 수업에서 어떤 부분이 모자랐는지, 이 수업이 잘 되었는지, 수업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잘 해서 수업을 개선하고 교육적인 효과들을 이제 늘려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과 관련된 어떤 제반 문제들, 교육의 환경이 뭐 잘못되었는지, 정책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좀 넓은 의미에서 그런 것들을 좀 수립하는 데도 평가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에서 또 이제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평가관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평가관에서 이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이제 측정관입니다. 제가 앞서 잠시 살펴보았던 것처럼 측정관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나 사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숫자를 부여하는 거라고 했죠. 국어 점수 70점, 수학 점수 60점, 뭐 이렇게 해서 수치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수치를 부여하게 되면 기준이 명확해지죠. 기준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쉽게 이용할 수 있고요. 쉽게 이 사람의 성취 정도를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울로 몸무게를 재거나 자로 키를 재거나 시험에서 정답을 맞힌 문제의 개수를 확인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측정하는 것의 사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측정이라는 것은 숫자로 나타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치 판단이 배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측정관은 이제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학생을 측정한다고 했을 때 학생의 어떠한 상태나 능력이 막 이렇게 시험을 칠 때마다 막 이렇게 들쭉날쭉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정도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이 측정관이 실제의 안정성의 가정에서 어느 특정한 시점에서 개인의 표본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자, 봐요. 우리가 학생에게 국어 시험을 쳐가지고 너 70점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아이를 4월 달에 시험을 쳤다고 생각해 봐요. 4월 달에 시험 쳐가지고 너 국어 성적 70점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가 3월에도 70점이고 4월에도 70점이고 5월에도 70점이고 6월에도 70점이고 이렇게 언제 이 아이를 시험을 치더라도 이 아이는 늘 70점 정도야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거야 라고 보는 게 기본적으로 이 학생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중에 어떤 특정한 시점, 그러니까 4월이라는 시점에 이 학생이 국어 시험을 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시점에 이 아이에게 시험을 쳐가지고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아주 많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뢰성도 아주 많이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런 예를 들면 이 학생이 4월에 치고 5월에 치고 6월에 치고 7월에 치고 이렇게 쳤을 때 늘 시험 성적이 들쭉날쭉한다면 어느 특정한 시점에 이 학생에게 시험을 친 국어 점수를 믿을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 객관성이 아주 높게 담보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신뢰성과 객관성이 담보가 된다는 것은 누가 이 사람을 측정하든, 언제 측정하든, 어디서 측정하든 비슷한 결과나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정관은 주로 선발이나 분류나 예언 같은 데 쓰고요. 측정한 결과를 수량화하기 때문에 모호한 표현 같은 것들은 배제해요. 그리고 이런 측정관은 선발적 교육관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죠. 다음은 평가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평가관은 잠시만요. 칠판을 우리가 좀 보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평가는 evaluation 평가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가 평가를 evaluation이라고 쓸 때 아까 우리가 교육의 어원적 의미에서 살펴본 것처럼 education하고 많이 닮아 있죠. 이 education 할 때 e는 밖으로라는 뜻이 있다고 했고 tio에는 동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to care가 꺼내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education도 이거랑 되게 많이 닮아 있죠. 네, 맞아요. 이 접두사인 e는 밖으로고요. 전미사인 tio에는 동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가 남아요? 네, 맞아요. value가 남는 거예요. value가. 그러니까 evaluation이라고 쓰면 가치를 밖으로 꺼내주는 활동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평가관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평가관은요, 앞서 측정관,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을 수치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측정관을 비판하면서 등장했어요. 그래서 교육의 수단에 의한 학생들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러한 변화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평가라는 용어로 표현을 시작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여기에서는 학생들이 어떤 학습 경험을 했는지, 실제적으로 어떤 학습 경험을 했는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다양한 증거, 다양한 정보들을 요구하기도 해요. 이런 평가가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평가가는 존재하는 모든 실제다. 인간의 행동 특성은 안정적으로 늘 같은 것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늘 안정적인 것을 유지하는 건 죽어 있는 거죠. 인간은 언제나 변한다는 관점에서 평가관이 출발을 해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교육적으로 매우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은 본질적으로 개인이 변화하고 발달하고 성장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없다면 교육적인 작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하지 않는다면 평가도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라는 관점을 취해요. 두 번째 평가가는요. 평가의 증거나 정보의 객관성이나 정보의 정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보다는 그것이 얼마나 타당하냐 하는 것을 우선시해요. 왜냐하면 평가관에서는요. 인간의 행동 특성에 의도된 변화를 평가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도된 변화가 목표와 얼마나 관련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타당하냐 하는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타당성이라는 것은 목표를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하느냐.
목표를 얼마나 정확하게 달성했느냐 하는 것이 타당성이에요. 이것과 대비되는 것이 신뢰성 또는 신뢰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얼마나 정확하게 재었느냐 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IQ를 재려고 해요. IQ를 재려고 하는데 줄자로 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IQ 심리 측정 테스트를 가지고 재어야 되겠죠? 근데 줄자가 밀리미터까지, 센티미터까지 아주 정확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돼 있는 건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신뢰도가 높지만 줄자를 가지고 IQ를 잴 수 없죠. 이건 타당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신뢰성은 담보될 수 있겠죠. 신뢰성이 담보되는 건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제가 여러 가지를 못 하는데 그중 그림을 정말 못 그려요. 이거 뭐예요? 이거 체중계예요. 암놀했죠? 체중계예요, 체중계. 체중계인데 제가 어제 올라가니까 70kg가 나오고요. 오늘 올라가면 80kg가 나오고요. 그저께 올라갔더니 60kg가 나오고요. 내일 올라가면 75kg가 나오고요. 이렇게 되면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즉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게 신뢰성과 관련된 건데요. 평가가는요. 타당성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측정과는 신뢰성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차이를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가는요. 환경을 중요한 변화의 자본으로 봐요. 그래서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잘 조성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평가가는 앞서 우리가 보았던 교육관 중에 발달적 교육관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관인데요. 총평관은 인간의 특성을 하나의 검사나 하나의 도구로 측정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총평관에서는요. 개인이나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 역동적인 관계, 상호작용을 한다고 이제 보고 있죠. 그리고 환경을 행동 변화를 강요하는 압력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이런 총평가는 아까 앞서 보았던 교육관 중에서 인본주의 교육관과 밀접한 상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파워포인트에 교육평가 간의 비교가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죠. 우리 교재에도 31쪽, 32쪽, 33쪽에 걸쳐서 교육평가관이 등장을 하는데요. 과거에 임용고사가 이제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었을 때는 이 교육평가관이 상당히 많이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잘 출제가 안 되는데 한 번씩 측정관, 평가관, 총평관을 비교하는 문제가 임용고사 서술형 시험에도 등장을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교육평가의 절차인데요. 이건 이제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꼭 외워야 되는 거고요. 이 평가의 절차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는 이제 교육 목표가 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평가 장면을 선정해야 됩니다. 평가 장면을 선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하는 목표가 분명하게 정해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평가 방법으로 평가를 할 거냐 하는 것들을 선정하는 거죠. 지필고사를 할 건지 질문지를 할 건지 관찰을 할 건지 면접을 할 건지 수행평가를 할 건지 등과 관련한 평가 장면을 선정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평가 도구들을 제작을 하고 만드는 거죠. 시험 문제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시험을 실시하겠죠.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처리하고요. 그리고 나서
평가 결과를 이제 활용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은 평가 결과, 교육평가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이제 교육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교육평가의 개념적 기초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내용들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또 질문 남겨주시고요. 또 유튜브에 담겨 있으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고 잘 안 되는 부분들 질문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육평가의 유형에 대해서 할 텐데 다음 시간에 등장하는 2장도 정말 너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교육평가의 유형은 정말 시험에 임용고사에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평가의 유형 부분도 잘 다음 시간에 참고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